시험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법인세 문제 보시면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문제 5번 법인세 문제가 회사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우측에 회사 버튼 눌러서 회사를 약수기업으로 바꿔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 볼 때에 이제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시험 때 긴장하시는 분들 있죠. 긴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도 도대체 뭐 입력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작하자마자 뭔가를 바로 입력할 거예요. 그게 페이스 말리지 말고 그러면 나는 그냥 법인세 회사 열어서 법인세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세요. 그럼 법인세 문제 푸는데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이야. 그럼 문제 읽으면서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약수기업으로 바꾸셨죠? 자, 그럼 문제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하시오. 자, 감가상각자산이 기계장치 하나가 있고, 자, 우리 고정자산에 대해서 나온다면 지금 우리한테 감가상각했다라고 주는 정보 있죠? 이 정보가 감가상각비를 주는 건지 감가상각 누계 증가분을 주는 건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얘는 감가상각비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 신고 안 했고 그러면 기계장치니까 정률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 수선비 계정에는 우린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이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우리 즉시상각 의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45만 원 있대요. 그럼 얘는 전기말 부인 누구에게 45만 원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먼저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기계장치고 1번 부품 절단기, 취득은 2019년 1월 20일 날 정률법이고, 취득 5천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 2,300.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서 3번 자료에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누계액이 500만 원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에 500만 원 쓰시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45만 원이다 쓰시고,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다. 경비 구분은 제조. 자, 그 외 특이한 거 없으면 마지막으로 회사 계상액에서 단기 감가상각비가 900만 원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500만 원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얘가 정률법을 쓸 때는 적거나 안 적거나 똑같이 결과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정예법 쓰는 건물이라든지 거기는 무조건 써줘야 반영 금액이 틀린데, 정률법 쓸 때는 얘가 없어도 금액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답안지 보시면 안 적혀 있는데 써도 안 써도 똑같다면 우리 써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구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칸은 다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다 입력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면 창 닫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시험에서는 같은 자산이 여러 개 나오는 건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러오기 했으면 이미 내가 결정이 끝났죠. 그래서 그 감가상각 의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그냥 바로 조정 등록 가면 보일 거예요. 그럼 지금 시인 부족에 있어서 45만 원 부인했던 거 추인하네요. 그럼 기계장치 한 개니까 전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한 거 이거 유보 감소로 추인해주면 얘는 끝나겠네요. 상관은 없죠. 같은 표현이니까 유보 감소만 잡혀 있으면 상관. 그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에 적은 글자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는 의미가 크게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산이냐 차감이냐 위치하고 소득 처분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이 송금산입이다 입금부산입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입금부산입 써도 상관없고 유보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다음에 지급이자 관련 자료를 보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1번 적수입력과 2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갑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자, 그럼 가지급금 명세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5천만 원을 2019년도에 업무무관 되어 있네요. 그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맞죠? 다음 구매팀장이 우리 450만 원인데 월정액 급여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가불금은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안 보죠. 그래서 얘는 들어올 거 아니고. 다음 그 외 자산 명세에서 선박이 있네요. 근데 비고를 보니까 채권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거네요. 이건 업무와 관련 없이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돈 받아야 되는 거 있는데 그 대신 받은 거죠. 그럼 이건 업무무관 자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돈 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기에 들어올 거 아니고. 토지에 대한 거는 투자 목적으로 올해 취득했네요. 얘는 업무무관 자산 취득한 거고. 대표이사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가수는 적수는 영원이라는 건 상기할 거 없으니까 이것만 써란 이야기고. 자,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 면세인데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금융어음의 할인료는 당연히 이 이자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은행 차입금도 일반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 쓰는 것도 우리는 이자 비용에서 계산을 할 건데 연지급 수입 이자에 대해서는 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대상 이자가 아니에요. 금융어음하고 상업어음 할인료하고 연지급 수입 이자는 우리 지금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할 때에 지급 이자율 계산 산정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게 이 문제에서 좀 어렵도록 낸 거예요. 지금 91회차가 90회차나 그 앞에 있는 88회차들 있죠. 하고 91회차가 차이가 나 있는 게 91회차가 회계부가소득이 쉽고 법인세를 어렵게 냈어요. 근데 그 앞에 회차들은 회계부가소득이 어려워서 다들 좀 싫어하는데 법인세가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법인세 쪽이 어려운 게 합격률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랑 이거 낸 사람이 지금 2회차 때 좀 특이한 문제 형태를 많이 냈기 때문에 법인세 쪽이 잘 안 보는 지엽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 대해서 정보 파악 끝났으니까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에서 가서 먼저 우리 가지급금 문제 순서대로 가면 가지급금의 대표이사 거 전년도부터니까 1월 1일 정기 2월로 5천만 원이고, 그다음 뭐 구매팀장 거는 쓰는 거 아니고 그 외 자산에서 선박 아니고 토지만 가지고 그럼 부동산이니까 첫 번째 탭으로 와서 얘는 올해 7월 1일 날 취득을 한 거죠. 금액은 1억 원이고. 자, 그럼 적수 입력하는 거는 끝이 났고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가서 금융보험 할인료 5%는 250만 원이고, 다음 연지급 수입이자는 빼고 은행 차입금 이자 6%는 3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게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나 건설 자금 이자는 아무런 언급된 게 없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자 지급한 거 550만 원이 지금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 부동산만 취득 안 했으면 안 졌을 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가산 조정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에 대해서만 기타 사유 이출로 소득 처분이 나왔어요.
다음 3번 다음에 퇴직급여 관련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하고 있다.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이 기초, 납부, 그리고 해약한 거, 그리고 단기 감소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자, 얘 1,000만 원 감소한 거는 차변에 비용 처리했다라고 확인 사살해 주죠. 그럼 얘는 납부할 때에 송금 산입할 수 있으니까 해약했을 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추인해 주는 거 꼭 확인 작업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원이다. 범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9천만 원. 그럼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이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직전 3년도 말 현재 퇴직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3,700만 원. 자, 그럼 얘는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한 곳에다가 3,700만 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기 회사가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아직 처리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가서 먼저 2번 자료를 보고 퇴직금 추계액 1억 원이 되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제일 위에 네모박스 1번으로 와서 문제 1번 자료에 기초 3,700, 해약액이 감소 1,000만 원, 납부가 5,300만 원. 그리고 3번의 첫 번째 점 자료로 3,700만 원 신고 조정해서 송금 산입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즉 이 금액은 송금 산입할 거고 이 금액은 우리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추인해 주겠죠. 자, 조정 등록 가서 먼저 납부한 거는 송금 산입 5,300만 원 유보 발생이고, 우리 해약해서 연금 지급한 거 금액 1,000만 원은 유보 감소로 추인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이죠. 자, 다음 4번 약수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상여금 있는데 임원 상여금으로 상여금 기지급 규정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다. 자, 임원의 상여금 한도는 지급 규정이 있는 만큼이에요. 근데 지급 규정이 없다라는 건 임원 상여금 한도가 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 전부 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로 처리할 거고 소득 처분은 상여로.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 500인데 비품의 회사계상 상각비는 1,000만 원이고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럼 감가상각 범위액이 1,000만 원인데 법인세법은 회계 기준이 감가상각을 얼마 했다고 생각하죠? 감가상각비 1,000만 원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500하고 해서 1,500이라고 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영업의 비용이고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될 거잖아요. 어떻게든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예요. 그럼 1,500을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데 세법 범위액이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그냥 한도 초과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700만 원 있어요. 자, 그럼 유가증권의 평가는 우리 법인세법은 인정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럼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아니야라고 하면 얘는 이익 아니야 입금불산입 그리고 소득처분은 유보라고 처리해둬야 얘를 처분할 때 추인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렇게만 조정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 수익이 아닌데 입금 아니야라고 하면 이것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역조정으로 입금 산입해서 우리는 기타로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자본 때문이다. 이렇게 두 번 조정해 줄 거예요. 자, 다음 법인세 비용은 뭐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로 바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거는 상여금이니까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있죠. 금액이 1,200만 원. 자, 그리고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난 거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500만 원 유보 발생. 자, 다음 매도하는 증권에 대해서 얘 입금 아니야 입금불산입이든 송금산입이든 상관없이 700만 원 가산 조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 역조정으로 우리 700만 원 기타로 처리해 주는 이 두 개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제가 최대한 F4번을 쓰는 건 여러분 시험 때 F4번 쓰셔라고, 아니면 직접 쓰고 싶으면 참고해서 해라고 F4번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법인세는 자, 법인세 등 혹은 뭐 법인세 비용 선택하셔서 금액 2,4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면 이번 문제도 끝났고, 자, 다음 5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 것. 자, 전년도인 2019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만 원 있고, 자, 기부금 지출 내역인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 900만 원이 어음 발행해서 기부한 걸로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기가 내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400만 원만 올해 기부금 벌 거고 500만 원은 내년 걸로 봐야 되겠죠. 자, 5월 26일 대표자 정친의 기부금 있네요. 얘는 비지정으로 뺄 거고, 10월 8일 지정기부금 단체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250만 원. 얘는 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그럼 3번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조정 계산서상 차감한 소득금액 위 기부금 지출 내역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면 지금 이 500만 원하고 70만 원하고 반영이 안 됐죠. 그럼 여기에 우리 지금 570만 원을 이따 더해서 써줘야 되겠네요. 왜 지금 우리 500만 원하고 70만 원 가산 조정할 거잖아요. 쓸 때 얘는 더해서 써주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라. 자, 그럼 지금 작성시킨 게 항상 문제에서 뭐뭐 작성시켰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거하고 이거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먼저 불러오기를 하고,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이고 대표이사는 우리 비지정이고 얘는 지정이고, 근데 이재민 구호금품 중에서 500만 원은 내년 거니까 400만 원만,
여기에는 지금 올해 인정하는 금액만 법정이다 지정이다 들어가야 한도 계산이 되겠죠. 아래에 지금 이거는 시험 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 남으면 쓰고 싶을 건데 시간 안 남으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예. 이런 것들은 시간 안 나면 괜히 쓰면서 시간 날릴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F3문 조정 등록했을 때 그 금액, 내가 가산 조정할 거의 금액을 확인하면서 안 까먹으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시험 때는 얘가 많지가 않잖아. 많으면 빠뜨릴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어음 기부가 500만 원이고 어음 기부는 만기 때 추인할 거니까 유보 발생이고, 자, 다음 대표이사 종친회. 자, 기부금 70만 원은 자, 여러분들 소득점은 뭐라고 하죠? 자, 기타 사회 유출해도 되고 상여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세법법전에는 상여라고 하라고는 아직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상여로 처분을 지금 시키고 있어서 계속 얘네들 일부러 내는 것 같은데, 이 똑같은 형태의 조정이 다른 회차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의제기 신청하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 맞다고 내줬는데 1차에서는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 없어서 이대로 적혀 있어요. 아니면 개별 답변했든지 뭐가 있겠죠.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해도 되고 상여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얘는 근데 사실 우리 공부하다가도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것 같으면 상여라고 쓰고 싶죠. 그럼 얘는 상여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위에는 정리가 끝났고, 자, 그리고 수정 눌러서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억 1,200만 원이고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가산조정이 지금 450에 방금 570 더하면 얼마죠? 1,020만 원이고 차감 조정이 150만 원이다. 지금 여기만 570만 원 방금 조정했던 거 더해 준 거고, 자, 다음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자, 우리 2월 교섭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1번 자료에서 우리 2019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한 거 1,000만 원에 대해서고, 지정기부금 이 지정기부금에 대한 건 송금 산입되는 건 여기에서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1,000만 원 다 되니까 여기에다가 써줄 거예요. 2,000만 원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작성이 끝났죠. 자,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에 와서, 자, 방금 기부금 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얼마였죠? 이 금액 가산 조정은 1,020만 원, 차감 조정은 150만 원, 방금 송금 산입됐던 거 1,000만 원이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 제가 왜 직접 썼을까요? 자, 불러오기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불러오기 하면 이것만 정확하게 불러와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각 사민도 소득 금액이 일치하도록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문제수 준 걸 바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죠? 어차피 지금 얘가 지금 얘하고 얘가 가산 조정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하고가 차감 조정이죠. 세무 조정은 우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작성하라는 건 이 부분을 작성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문제 제시해 주는 게 지금 이 값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값들을 문제에서 주는 대로 쓰셔야 되지 불러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조정 문제 끝났네요. 자, 그럼 우리 이론 문제도 풀어볼까요? 아, 요즘 왜 환청이 들리나? 누가 나 부르는 것 같고. 자,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무제표 이야기네요.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는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자, 우리 유동 비유동이 첫 번째 원칙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하지만 두 번째가 정상 영업주기 이내라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으로 보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은 유동으로 다 분류를 하죠. 자, 다음 두 번째, 현금 흐름표 작성 중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시에는 발행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현금 주의를 가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현금의 움직임만 가지고 쓰는 거죠. 나머지 재무제표는 전부 다 발생주의로 쓸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표만 현금 주의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현금 주의를 한다는 건 현금 들어온 것만 표현할 거예요. 그럼 발행 금액만 들어왔겠죠. 그래서 발행 금액으로 당연히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의 상계금지 원칙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 총액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총액주의는 재무상태표라면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말라. 그리고 손익계산서라면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채권하고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자산과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 그럼 그거는 우리는 순액으로 보여주는 거지 순액주의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감해서 표시할 수 있죠. 이거 우리 회계 1급도 공부하는 거잖아. 회계 1급 책 펴서 회계 개념체계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총액주의 적혀 있는 거 딱 열면 걔가 아래 적혀 있어요. 그 글자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죠? 자, 4번에 자본 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게 3번이네요. 자, 이번에 다음 중 주식회사 세무가 취득한 매도가는 증권의 최초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19년 3월 1일 주식회사 세무는 매도가능 증권을 취득하였다. 자, 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기간 중 추가 취득 및 처분한 주식은 없으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의 부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자, 매도가는 증권이 150이 있는데 이건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20이는 거래요. 그럼 이 얼마 사왔길래 이렇게 20만 원 평가이익이라고 적혀 있죠? 130에 샀으니까 150으로 올리면서 20만 원 이익이라고 붙었겠지. 그럼 답은 나왔네. 물어본 게 최초 취득 원가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2020년도에 140만 원이니까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차면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내려서 대변의 평가이익이 10만 원만 적혀 있겠지. 그죠? 결론은 130에 샀다는 걸 두 번 말해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 우리 시험 때 이런 거 나오면 딱 보자마자 바로 130 할 텐데. 그죠? 자, 다음 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자, 혹시 저하고 회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나요? 예? 조금? 그럼 다 풀 수 있겠네. 아니, 회계 변경의 효과는 딱 이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와 이론에서. 그래서 기준 좀 잡으세요. 세무이금 문제, 재무회계 문제만 쭉 5개 풀어가다 보면 얘가 두세 번에 한 번 이상씩 계속 나와요. 그 볼 건데, 자,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고 정책의 변경이 있어요. 그럼 추정 정책 중에 어느 게 중요해 보여? 정책이 중요해 보이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그럼 추정의 변경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 안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대손 설정률 바꾼다든지, 그 내년 되면 뭐 어차피 채워놓을 건 똑같은 거잖아요. 감가상각 방법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그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이 추정의 변경은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반영하는 전진법을 써요. 그러니까 과거 거는 손을 안 대고 지금부터 당장 올해 단기 초부터 수정해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런데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다가 IFRS로 바꾼다든지 엄청 중요하죠. 혹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꾼다든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에서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신고하는 서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럼 중요한 변경이 일어나면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해서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나요? 근데 그럼 자,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안 가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면 중요한 건가요? 그죠? 그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당연히 중요한 걸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동시에 되면 정책의 변경을 먼저 반영시켜서 소급 적용을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추정의 변경 따라서 전진적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과거 거 바꾸면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비교 가능성이 좋아지고, 전진법을 쓰면 과거 거는 믿을 수 있지만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게 그냥 전체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기준점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 정책의 변경은 정책은 중요한 거니까 소급 적용한다. 맞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추정의 변경 효과를 먼저 전진적으로 적용한 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적용한다. 방금 중요한 거 먼저 반영시켜라 그랬죠. 정책의 변경으로 소급 적용을 하고 그리고 단기 초과부터 전진적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회계 추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 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석으로 기재한다. 당연히 우리 변경 내용이 일어난 거는 추석에다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와 그 효과도 전부 다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추정의 변경은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면 바꿔야 돼요.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면 더 유용한 정보를 준대. 회계 분류를 바꾸래. 그럼 분류는 바꿔줘야 돼. 그런데 세법에서 요구하면 바꿀 사유가 안 돼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 원하면 변경을 할 건데 세법에서 요구하면 회계 정책이든 추정이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계산해서 차이 나는 거 우리가 조정한 거잖아. 그것도 이 문제 나올 때 지문으로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같이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은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분을 못 하겠지.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4번에 주식회사 세무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안의 차량 운반구와 교환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500만 원이고 추가로 20만 원을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현금 수령하였다. 기계장치 공정가액이 450만 원인 경우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일단 이 문제 보자마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교환인데,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를 바꿨죠. 그러면 이종자산 교환이네. 그럼 이종자산 교환이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뭘로 해야 되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죠. 그죠? 동종자산이면 장부가액이고 이종자산이면 공정가액이다. 그럼
공정가액인데 여기에 금전의 대가를 오갔다면 공정가액보다 내가 돈을 더 줬으면 걔께 더 비쌌던 거고 받았으면 내게 더 비싼 거죠. 그죠? 그럼 걔께 내 거보다 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결론 났네. 자, 얘 이중자산 교환인데 우리 거가 기계장치죠. 그럼 우리 거의 공정가액은 얼마죠? 450. 그런데 얘한테 현금 20만 원을 받았죠. 그럼 상대방께 430만 원짜리니까 20만 원 받았겠죠. 이해가셨나요? 전에 우리 교환하면서 자꾸 분개했었죠. 그 이야기니까 자, 그 기준만 잡으면 바로 1번 430만 원 나오네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야,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서술해줬네요. 그죠? 자, 뭐라고? 이 토르다기 없이 책에서 본 듯한 내용, 본 글이죠. 자, 두 번째,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낮아지면 차감 계정을 따라서 장부가격을 시가로 낮춰주게 되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보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보험료든 뭐든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면 취득 원가에 다 포함을 하죠. 그런데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은 틀렸고 4번에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자, 얘도 우리가 한 번에 돈 주고 사면 많이 샀으니까 싸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산별로 공정가치로 그 금액을 분배 나눌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6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문별 원가 계산 1번 직접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직접배우법은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두 번째,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 없이 배분하는 방법을 이중배부율법이라고 한다. 어제 제가 단일배부율법, 이중배부율법 이야기했잖아요. 그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를 구분 안 하는 거는 단일배부율법. 얘를 구분해서 두 번 하는 게 이중배부율법.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분 없이 배부하는 방법이면 단일배부율법이어야 되는데 이중배부율법이라 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3번의 단계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부될 수 있다. 처음 하는 거는 우리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에 다 뿌릴 거죠. 그래서 자, 얘도 맞고 4번 상호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중요할 때 상호배우법 모든 우리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요. 자, 다음 7번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80만 원이고 예산 직접 노무시간은 1000시간이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86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1050시간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예산이라는 게 예정 총 제조간접비를 총 예산이라고 부를 거라 그랬죠. 그럼 예정 배부율 잡아보면 자, 80만 원의 예산에 우리는 예정 조업도가 노무시간으로 1000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800이 예정 배부율이죠. 그러면 800 예정 배부율에 실제 조업도인 노무시간이
50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죠? 84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예정 배부액이 84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 제조 간접비가 86만 원이래. 그럼 2만 원 많이 예상했어요? 작게 예상했어요? 작게 예상했죠? 그래서 2만 원 과소 배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그렇죠? 다음 8번. 다음 중 원가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와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며 비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의사결정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없으면 비관련 원가. 자, 두 번째.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회복할 수 없으므로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고. 3번. 기회비용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효익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제가 어제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들 중에 가장 잘된 효익이 큰 게 기회비용, 기회원가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라 그랬죠? 회피 가능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3번 맞고. 다음 4번에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에 그 추정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 기회비용은 당연히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관련 원가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 기회원가든 회피 가능 원가든 의사결정할 때는 전부 다 회피 가능 원가는 피해야 되고, 기회원가는 이 방법도 참고로 무조건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때를 주석에 써둘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주석에 써둬야 된다라고 해서 4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9번. 주식회사 세무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단기 제조 활동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단 기말 제공품 평가는 평균법을 이용하며 공손품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번에도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해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재료비, 가공비를 나누지 않고, 그리고 얘는 평균법을 이용한대요. 자,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일단 몇 개죠? 이 문제 나오면 완성품 환산량부터 먼저 빨리 구해야지. 자, 그럼 완성량이 700개고, 그리고 모두 다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기말 제공품 200개에 50%면 100개.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800개죠. 그럼 평균법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되잖아. 800개인데 전체 총 투입된 금액이 45,000원 기초하고 올해 투입된 게 65만 5천 원이니까 70만 원이죠. 그러면 7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얘가 70만 원 나누기 800개 하면 875원이 되네요. 그럼 물어본 건 기말 제공품이죠. 그럼 얘는 단위당 원가니까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100개잖아. 그러면 100개를 곱하면 87,500원이다. 그래서 답이 얘가 나오죠. 그냥 산수 순서대로 가면 되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에서 얘 빼면 되지. 맞죠? 맞잖아. 얘가 차변의 합이잖아. 얘가 기말이니까. 그죠? 자, 다음 4번, 10번. 주식회사 세무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제품 단위당 4시간의 기계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자료에 의해 기준 조업도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나온 게 고정제조 간접 원가죠. 사실 어제 제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요. 그걸 풀면 안 나오지.
왜? 근데 제가 어제 안 말해준 이유 중에 한 개가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바로 이 앞에 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해자 때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라서 안 나올 건데 괜히 고민하면서, 그래서 어제 내가 옆에 쓸 때 직접 재료비 충전 넣음이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써놨잖아. 어제 내가 적어놨던 글자가 지금 나온 거는 고정 제조 간접비죠.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지금 우리 교재 가지고 있나요? 그럼 표준원가 계산해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 쪽으로 가보면 지금 실제 발생액이 21,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교재 거기 몇 페이지? 12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정 예산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기준 조업도라고 적혀 있죠. 고정 조업도라 적혀 있어. 기준 조업도 적혀 있어. 그런데 기준 조업도라고 적혀 있죠. 이 기준 조업도가 어제 제가 AQ라고 썼던 거하고 다른 위치라서 어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게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여기 값을 구해서 기준 조업도를 내가 구하면 돼요. 기준 조업도를. 지금 물어본 거는 지금 이걸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얘네들의 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예산 차이가 1,000원 불리한 차이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조업도 차이에서 2,000원 불리한 차이다. 자, 그럼 지금 얘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1,000원 불리하니까 얘가 2만 원이 될 거고, 또 2,000원이 불리한 차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8,000원이 되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만만 가지고 도미노 타면 지금 이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 실제 생산량이 900단위죠. 근데 900단위인데 제품당 4시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얘가 900단위고 제품당 4시간이면 18,000원 나오려면 얘가 얼마가 되죠? 어렵나요? 900원 곱하기 4 하면 3,600원은 18,000원을 3,600원으로 나누면 5네. 그죠? 계산기 누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얘가 5죠. 그죠? 자, 얘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준 우리 문제였던 실제 생산량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기준 조업된 생산량 보려면 자, 얘를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5. 그럼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20을 2만을 20으로 나누면 1,000이네. 그럼 기준 조업도는 1,000을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기준 조업도 1,000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게 시간당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얼마씩 단위당이 잡히는지를 지금 이 금액으로 역추적시키도록 산수를 좀 끼워놔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사실 이렇게 안 풀 때는 제가 이걸 안 풀고 그냥 20이라고 잡아둬요. 얘들이를 20으로 잡아놓고 계산을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버린 애는 얘 둘이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제 둘이를 20으로 잡고 가면 공식이 단순한 곱하기만 나오는데 쟤를 저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저렇게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우리 11번. 그래서 답은 1,000단위니까 3번이 되고, 자, 11번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자, 이거
우리 본 적 있나요? 이런 분위기면 또 제가 혹시 안 했나 하는 걱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적 있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하고, 그 다음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 하고,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딱 보면 본 적 있죠? 그죠? 컴퓨터 순서를 보니까 앞면이 쪽 개예요. 지금 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제가 입금 불산입률도 외울 필요가 없다. 안에 입력하면 아래쪽 입력하다 보면 파워창이 뜬다. 그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 건지는 알겠죠? 지금 우리가 배당금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소득세에서는 그로스업을 적용할 건데, 법인이 법인한테 배당받는 거는 그냥 입금불산입으로 어느 일정 비율만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최근에 3개월 이내 취득한 거는 입금불산입 적용이 안 되고,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쓰고 있다면 우리가 자산가액에다가 사온 취득가격, 장부가격 있죠. 그 비율만큼은 입금불산입 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 근데 그 비율을 줄여버리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보기 내용을 보면 1번 내국 범인이 다른 내국 범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 그게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 하는 거죠. 우리 법인이 다른 법인한테 이걸 받았을 때에. 두 번째, 비상장 법인의 출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입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한다. 자, 이거는 정말 문제 낸 사람이 아마추어로 잘못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산이니까 위에 대충 아무거나 써봐도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CTA 시험이나 CPA 시험에서도 이 이율은 위에 참고 자료로 다 주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면 못 풀게 적어놨죠.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지만 또 이 사람 용어로 컴퓨터 쳐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방금 쳐보면 아래쪽 나오는 걸 본 적 기억이 나시죠? 자, 얘는 맞아요. 자, 다음 세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나라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국 법인은 법인세를 우리나라에 안 냈잖아,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당받은 건 이중과세라고 보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배당일 기준일 전 4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정말 유치하게 마지막에 4개월이라고 적어뒀죠. 3개월인데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자, 다음 12번 볼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 자, 이건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임원 직원도 아닌 지배주주한테 우리 출장비나 교육훈련비를 대신 내주면 송금불산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은 해당하는 거고, 2번에 업무무관 자산 유지나 관리비, 이것도 당연히 송금불산입 해야 되겠죠.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세 번째, 소액주주 임원이 아닌 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우리 그 주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소득 처분을 할 거죠. 우리 종업원은 안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사택 유지하는 거면 도덕 송금으로 우리 인정 안 하겠네요. 자, 4번에 파손 부패된 재고 자산의 감액 손실. 이거는 우리가 장부에 쓰면은 인정해 줘야지, 왜 부패된 거 비용이라고 해? 자산 그대로 있다고 해라고 하면 말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겠죠. 대신 우리가 세부 조정하는 신고 조정은 허용하지 않아요. 자, 다음 13번에 4번,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고,
자, 13번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매출액으로 수익 금액 수익으로 인정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1번에 소득세 환급 가산금. 자, 환급 가산금은 많이 내어서 돌려받는 거죠. 그럼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전부 다 입금을 안 볼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산입하는 게 아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그냥 매출 더한 거야. 돈 더 받은 거야. 매출액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입금, 우리 수익금액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은 산입해야 되고, 자,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써서 또 다른 제품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매출한 걸로 잡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고 관련 없는 자산수증이익은 수익금액이 입금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왜 안 되죠? 안 되겠죠. 근데 방금 많은 사람이 끄덕끄덕했어. 법인이면 입금이에요. 소득세니까 사업소득에 사업소득을 안 부는 거예요. 사업소득 입금. 법인은 포괄주니까 입금에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래요. 사업소득에 자산무상취득이 사업소득에 열거된 게 아닐 거잖아. 그래서 얘는 증여받았다. 그래서 증여세로 빠지든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개인 지금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법인이라면 얘는 입금으로 들어가요. 자, 다음 14번. 자, 다음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가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신용카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중공제가 되죠.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한 월세,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받은 걸 신용카드 이중공제는 된다고 들어본 적이 없죠. 다음,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다 해도 신용카드 안 되고 안 받아도 신용카드는 안 되죠. 보험료는 카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얘는 이중공제가 되죠.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이중공제 카드하고 이중공제죠. 우리 유치원하고. 사실 그 유치원도 또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헷갈리려나? 교육청 학교법인으로 나와 있는 유치원은 이중공제 안 되고 사설 유치원은 되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이. 아니, 그건 잊으세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시험에서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취업전 아동 학원비가 되는데 그게 내가 지금 교육청 학교법인 인가한 거는 되니 안 되니 딴 소리를 하다가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교육청에서 허가된 거는 교육비 공제 쪽에 전부 다 같이 잡혀버리니까 지금 만든 취지가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도대체 원생 몇 명 데리고 돈 얼마 버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중공제 해줄 테니까 카드도 끌고서 쟤네 그 소득을 포착하려고 하는데, 학교법인이랑 연계된 곳은 우리 병설 유치원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다 포착이 되어 있어요. 애들이 줄 서 있고 걔네들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중공제 사실 안 해줘요. 근데 저번 질문에서 답하긴 했지만 일단 시험 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면 나쁜 놈이에요. 그죠? 자, 다음 우리 그럼 4번, 어떻게든 4번이 공제 불가라고 뒤에 적어서 틀린 거죠. 자, 다음 15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인 것은. 자, 1번에 상가 부주 토지의 임대. 자, 상가의 임대는 과세. 그럼 부수 토지도 당연히 따라서 과세지. 주택의 임대가 면세인데 그 앞마당인 부수 토지는 면세하라는 거였고, 근데 상가는 그냥 면세, 그러니까 과세죠. 그럼 부수 토지는 그냥 과세예요. 왜냐하면 토지 임대 과세예요, 면세예요? 토지 임대. 부동산 임대는 주택 빼고는 전부 다 과세예요. 임대는 땅을 빌려주든 건물을 빌려주든 부동산 임대는 전부 다 과세예요. 근데 주택을 과세를 하게 되면 주택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잖아.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세입자를 위해서. 그죠? 그럼 그 주택의 임대는 우리 또 국민주택 규모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 원래 건물의 공급은 과세, 토지의 공급은 면세잖아요. 그건 알죠? 근데 건물의 공급이 과세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이지만 면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문제 풀 수 있겠네. 다시 상가 부수 토지의 임대는 그럼 이제 당연히 과세겠죠. 다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부수 토지의 임대. 앞쪽 수식어가 여러분 꼬시려고 했지만 주택의 임대는 면세, 그리고 앞에 있는 앞마당 부수 토지도 면세. 다음 상가 부수 토지의 매매. 이거는 토지의 공급이잖아, 매매니까. 그럼 면세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매. 제가 85제곱미터 국민주택 이하의 공급은 면세라 그랬죠. 그래서 과세 거래는 1번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볼 때 이런